스트레스 DSR 말씀하시니까 7월부터 이걸 쨘다, 조인다 이런 얘기 있던데 이제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3단계가 적용이 되면 지금보다 대출이 더 안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해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는 게, 여기서 다시 꿀팁을 드리면 이 DSR에서는 대출 한도를 많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출 있으세요? 빚이 있으세요? 대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실 분입니다. 풀팩 강현옥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출 어떤 분들은 대출하면 아야 그것도 빚이니까 절대 하면 안 돼. 네. 또 어떤 분들은 대출도 운용을 잘 해야 된다. 네. 이게 자산이다 얘기하시는데 대출은 어떤 겁니까? 대출이라고 하면 무작정 이거는 너무 나쁜 거다, 또는 편견, 부정적인 편견과 인식을 가진 분들이 사실은 대다수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대출을 잘 가지고 활용하는 능력을 대출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책까지 냈는데요. 이로 인해서 부정적 인식을 깨고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대출을 내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 레버리지 도구로 잘 활용하는 방법과 능력, 그리고 그 은행 활용법을 알려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일반 썸네일이나 그다음에 부정적인 인식 이러한 유튜브들만 보지 마시고요. 내가 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빚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정말 그 빛이 되는 과정을 조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은 은행에서 받는 게 제일 안전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은행에서 사실은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내가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해서 어느 곳에나 어떻게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소득과 상환 능력, 그리고 신용 점수를 보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차주가 그동안에 금융권 거래 이력이 건전하게 있었는지, 연체는 없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우량 차주다라고 판단이 되면 은행에서 걸러서 심사를 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함부로 대출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출을 받는 것, 그리고 카드를 발급하는 것 등도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집을 아마 살 때 처음으로 대출 받았다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집 살 때 대출 받는 분들 많으신데 이거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일단은 뭐 LTV, DTI, DSR, 뭐 스트레스 DSR 이런 기본 개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 편견을 이제 좀 깨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이 나에게 가장 큰 한도를 주고 가장 좋은 금리를 준다라는 그 편견도 좀 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금융권을 이제 좀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볼 때 6대 은행이라고 하죠. 시중은행,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고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6대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계 은행도 있고요, 지방은행도 있고 인터넷은행도 있고요, 그리고 이금융권 은행들도 있습니다. 이금융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다고 해서 신용 점수가 급감하는 것도 아니고, 잘 활용만 하면 DSR 범위가 늘어나서 대출 한도를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대출을 잘 해주는 가장 좋은 조건의 한도와 가장 낮은 금리를 줄 수 있는 은행을 여러 군데 잘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기본적인 스트레스 DSR 개념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스트레스 DSR 말씀하시니까 얼마 전에 무슨 7월부터 이걸 쨘다, 조인다 이런 얘기 있던데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LTV의 기본 개념부터 있으신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즉 내가 집을 살 때 10억의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 규제 지역, 즉 강남 3구나 용산구에서는 LTV 50%, 즉 반 정도가 대출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반공제 개념을 일단은 제외하고, 그러면 10억, 시세 10억이면 5억 정도가 대출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5억을 아무에게나 빌려주지는 않고요. 소득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 즉 이 5억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고 보고 빌려주는 걸 DSR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심화해서, 근데 만약에 이 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으면 3개월이나 6개월이나 1년 뒤에 그 금리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3%로 받았을 때는 이 대출을 잘 갚는데 5, 6%가 되면 대출을 잘 못 갚는 그런 부실한 차주로 변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 대출이 나갈 때 이 변동금리
금리 차주에 한해서는 미래의 금리가 어떻게 될지의 변동폭을 좀 감안을 해서 대출 한도를 낮춰서 대출이 나가는 걸 스트레스 DSR이라고 합니다. 좀 복잡하죠. 한마디로 가산금리를 붙여서 대출 한도 줄여서 안전하게 해서 나가겠다. 대출 한도가 많이 나가지는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스트레스 DS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방송 촬영 시점이 5월이기 때문에 이제 5월에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이 되고요. 이제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3단계가 적용이 되면 지금보다 대출이 더 안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해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는 게 지금 2단계 대비해서 한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줄어드는 거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감소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뉴스나 다른 잘못된 보도에 의해서 몇 억 정도 이제 차감된다, 감소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따져보면 내가 어떠한 대출을 만기를 어떻게 설정을 해서 몇 프로의 금리를 받을지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거고요. 여러 가지의 대출을 전략에 따라서 한 1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줄어드는 그러한 DSR 3단계가 시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단계 같은 경우에는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받는 그 금액이 다르거든요. 즉 이제 가산금리가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가산금리가 1.2% 붙어 있고 그다음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0.75가 붙어서 대출 한도를 낮춰서 대출이 나가고 있는데 이제 3단계부터는 수도권에서는 1.5% 변동금리 차주 한해서요. 그리고 지방은 올해 12월까지는 이 0.75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방에서 아직은 대출 받기는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나는 곳도 있고 아직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차등해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는 2단계보다는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건 맞는데요. 지방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가 이 스트레스 DSR 3단계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있거든요. 즉 월별 분기별로 은행이 한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어느 때 원할 때 가서 대출 한도를 다 가져오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지금 내가 이 정도 받고 싶은데 이 정도의 대출이 되나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은행이 많은 대출을 내주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월별 분기별로 그 한도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 스트레스 DSR뿐만 아니라 각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DSR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량이 맞는지 그리고 내가 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대출의 조건이 있는 은행이 총량이 남아 있어서 나에게 가장 맞는 대출을 그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지를 최종 공포로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고 6월 말까지 계약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7월 이후에 잔금을 치더라도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내가 1,000만 원, 3,000만 원이라도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6월 30일까지 부동산 계약이라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출 받을 때 그 최소화해서 받아라라는 네. 분이 있고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라라는 네. 분이 있어요. 뭐가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차피 은행에서는 그 차주분의 상환 능력을 보고 어느 정도 심사를 강화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다 받지 못하는 경향이 큽니다.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차주분 같은 경우에 연봉 1억 원의 차주분이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 보면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30년 원리금 상환으로 한 4%의 주담대, 즉 주택담보대출을 낸다라고 했을 때 한 1금융권 은행에서는 6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원리금 통장을 활용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원리금 통장이라는 건 뭐냐면 애당초 대출을 받을 때 원금과 이자를 함께 운용하도록 세팅해라 라는 의미거든요. 즉 6억을 다 받기는 받되 5억 정도만 원금으로 활용하고 한 1억 정도는 이자 통장에 넣어두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자를 내야 하는 원리금 그 결제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알아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원리금 통장을 따로 세팅해두고 6억 원을 다 쓰지 말고 그 범위 내에서 5억 원만 원금으로 활용해라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원리금을 위해서 더 대출을 내라는 게 아니고 다 대출을 받아서 그 안에서 원금과 원리금을 같이 활용 운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신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걸 잘 활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대출은 갚는 게 아니라 잘 이용하고
오른 내 집이 갚아줄 수 있는, 즉 집은 대출로 사고 대출은 집으로 갚는 형태를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 받을 때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 같은 게 있습니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이제 부정적인 편견 깨부수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내가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빚을 이제 도구로 잘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거래 은행에만 국한되지 마시고 1금융권, 2금융권 잘 알아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믿을 만한 대출 상담사가 있다, 저희와 같은 대출 전문가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의뢰를 해보셔서 내가 대출 받을 때 가장 좋은 조건의 은행을 연결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내가 신용대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2금융권이나 3금융권의 높은 대출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으시면 신용 점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출의 종류에 따라서도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초반부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2금융권도 같이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주택담보대출을 2금융권에 받는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급감하거나 이 차주에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신용대출은 다릅니다, 여러분. 신용대출은 높은 금리, 즉 2금융이나 3금융권의 고액대출을 받게 되면 굉장히 신용점수가 급감하고 나중에 대출 연장이 안 되거나 굉장히 차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 금융권의 종류를 좀 나눠보실 필요가 있고, 고금리나 그다음에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나 이러한 고금리 대출은 무조건 지양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출을 할 때 이자가 조금이라도 낮으면 좋은데 네. 이 대출 이자를 낮추는 노하우, 꿀팁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 금리를 형성하는 게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그리고 영업점장 전결금리라고 해서 우대금리를 통해 그 감면을 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최종 내 대출 실질금리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 우대금리를 잘 받으면 내 대출금리가 낮아집니다. 이게 우대금리를 잘 받을 수 있는 꿀팁은 부수거래를 통한 거예요. 부수거래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급여 이체를 그 은행과 해준다든지, 또는 청약 저축을 가입을 해준다든지, 또는 예적금, 그리고 카드 발급 또는 보험, 이러한 부수거래 등을 통해서 이런 그 우대금리를 적용을 받으면 1%까지도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나 가산금리는 은행이 지정을 하기 때문에 고객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신용 점수 관리를 통해서도 이 금리를 낮출 수가 있어요. 즉 점수가 900점대고 거의 1000점 가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과 내 신용 점수가 한 700점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금리 차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신용 점수 관리를 잘 해두시는 것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이러한 부수 거래를 통해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출 받을 때도 그 연령대별로 접근 방식이 다른지,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방식이 다른지, 이게 저희 셀코 TV 보시는 분들이 한 50대 분들, 중년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출 전략 같은 거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지금 2030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즉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는 장래소득이라는 걸 좀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2030들이 집을 사기가 좀 힘들잖아요. 연봉이 4050보다는 좀 낮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2030은 앞으로 이제 소득이 늘어날 것을 대비를 해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한 50% 정도를 더 덧붙여서 연봉 측정을 해주는 은행도 있고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한 17에서 20% 정도를 더해서 연봉을 좀 높여서 DSR을 유리하게 해서 대출을 내주는 장래소득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4050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대출 받기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9세 미만, 만 39세 미만이나 만 34세 미만은 대출 만기를 4, 50년 이렇게 설정을 해서 대출 한도를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데, 보통 4050 같은 경우에는 최장 만기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40년이 최장이거든요. 여기서 다시 꿀팁을 드리면 이 DSR에서는 대출 만기가 긴 게 대출 한도를 많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같은 1억을 빌려도 5년 만에 갚아라라는 것과 40년에 나눠서 갚아라라고 하는 건 상환 부담에서 확 차이가 나겠죠. 즉 대출 만기가 길면 길수록 대출 받기가 유리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40년 동안 내가 이 빚만 갚다 죽으란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이제 발표에 따르면 한 집에서 최장 사시는 분들이 한 10년 정도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대출은 내가 40년 정도를 설정해서 한도를 많이 뽑는다 하더라도 그 집에서 계속 사시는 거는 10년 미만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대출을 잘 활용을 하고 그 다음 갈아타기를 하면서 이 대출은 상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대출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하셔서 상급지에 입성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특히 5060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직 내 집 마련이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출 받을 수 있을 때, 즉 소득 한도가 많을 때 최대한 빨리 이제 은행과 상담을 하셔서 긴 만기 설정을 통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대출은 어떤 식으로 열려 있고 활용 전략이 있는지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라도 같이 공부를 해두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현옥 대표와 대출 관련 얘기 나누고 있고요. 이 영상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5분께 강현옥 대표의 저 앞에 있는 책이에요. 상급지로 가는 대출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